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6거래일 순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가 올해 첫 장중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최근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해졌지만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55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주열 총재와 면담합니다. 경제수장이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양측 간 정책 조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 부총리가 오늘 오후 2시 이 총재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한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 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애플은 약 20억 달러를, 피고 삼성은 약 69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상대편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모두 진술해서 애플 측은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외국인의 6거래일째 이어지는 매수 속에 장중에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55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해서 현재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중순부터 시작하는 1분기 실적만 더 좋게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무료 문자로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가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 번에 심층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시장의 핵으로 어떤 내용 꼽아주셨나요? 네, 일단 사물인터넷 쪽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데요. 예. 뜨거운 만큼 사실 우려도 좀 많이 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시장의 핵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사물인터넷의 재앙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을 재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소 부정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물 인터넷이란 용어가 좀 생소한데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이제 개념적으로 먼저 정리를 예. 하면 이제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하는 환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 간에 인터넷이 서로 교환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는 어떤 환경들인데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개념 정리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갖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하이패스를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 하이패스가 사실은 서로 간에 통신 환경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맞는 과금을 빼갖고 카드에서 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물 인터넷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이고요. 버스 정류장의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표시들도 역시 사물 인터넷의 하나의 방법인 거고, 홈 네트워크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된다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인 관련 종목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전제품 업체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죠. 왜냐하면 가전제품에다가 인터넷 환경을 넣어서 스마트화 시키면은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통신회사들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될 거고요. 하여튼 모든 제품과 제품이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갖고서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는 테마를 지금 형성시켰던 종목군들의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모든 테마나 이슈들은 어떤 부분에서 먼저 보셔야 되냐면 정말 이게 상업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느냐,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어떤 그 테마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큰 후유증을 겪은 게 이제 그 대선 테마인데요.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아무 내용도 없던 상태에서 대통령 그 후보자들 옆에 있어서 사진만 찍었다고 해서 주가가 상한가 5개, 뭐 6개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기에 상업화라는 대전제하에서 보면은 상업화를 이끌어낼 만한 지금 어떠한 종목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주들을 점검해보고 싶은데 오늘 장에서는 인성정보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관련주 흐름 어떻습니까? 예.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인성정보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그 헬스케어가 아니라 유헬스케어죠. 헬스케어와 유헬스케어의 차이는 뭐냐면 그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헬스케어 쪽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를 유헬스케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인성정보가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게 결국 의료기기와 통신환경을 연결을 해서 그 병원과 주고받는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보면 인성정보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하기보다는 유헬스케어로 분류를 해서 유헬스케어에 대한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은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효성 ITX죠. 효성 ITX가 지금 바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한 6,0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면 22,000원 정도 됐다고 그러면 한 4배, 5배 정도 상승을 했던 폭이 좀 나타나는데 과연 이것이 이만한 어떤 그 수익 창출이 되고 이만한 그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냐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다정보통신 뭐 이것도 역시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 기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파칩스, 위즈정보, SJ, 이루온, S넷, GMP, 뭐 와이솔, 뭐 이렇게까지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게요. 회사가 괜찮은데 그동안 저평가 영역에서 이러한 테마로 형성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한 것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이제 그 회사 경영 상태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재무 구조도 안 좋아진 상태에서 단순 테마성으로만 주가가 급등하는 거에 뇌동을 하는 구간들에 지금 매매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후유증을 좀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 지금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단순한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후유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좀 주지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뭐 그래도 그나마 와이설이나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은 회사 내용들이 좀 됩니다. 근데 효성 ITX 같은 경우에도 역시 회사 내용 대비로 조금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너무 컸지 않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점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신문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알파칩스나 뭐 위즈정보 뭐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테마를 묶이는 거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들도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리는 게 단순한 테마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물 인터넷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단계별 전략들이 좀 오픈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데는 먼저 이제 그 사물 인터넷으로 가기 위해서 하드웨어적 기반과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같이 가면서 사물 인터넷의 선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전자결제 쪽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바일 전자결제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쪽 이런 쪽에서의 어떤 하드웨어적 기반을 먼저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물 인터넷에 가야 될 방향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 테마성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인 수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적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러한 그 피해를 줄이고 그 주식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 지금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이라는 얘기에서 소프트웨어적 기반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반은 NFC라는 근거리에서의 어떤 위치 정보를 감지하는 방법이나 RF 정도가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이제 사실 RFID라는 것은 이제 그 바코드의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제 관련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애플은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갖다가 어디로 갔냐면 아이비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가져갔는데, 이거와 NFC, RFID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거리가 아니라 애플의 아이비콘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가 몇 센치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찍어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 기반은 근거리 갖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데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갔을 때는 품목들이 여러 개가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거와 가운데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우유인데 옆에 있는 요구르트가 찍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FC나 RFID 갖고는 지금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강화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애플은 아이비콘이라는 정확한, 그러니까 몇 센치 안에서의 그 품목을 찍어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반은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사물 인터넷 테마로만 접근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물 인터넷 앞으로 성장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제 그 뚜껑을 벗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1, 2년 안에 모든 게 만들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나야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과거에 우리가 풍력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것의 테마가 너무 크면서 이제 그 태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풍력 시장이 개화가 되질 않으면서 그 주가가 다시금 20,000원, 30,000원까지 빠지는 이런 사례를 봤었을 때, 결국은 상업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 꿈만 갖고 있는 그 테마는 상당한 어떤 그 고통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물 인터넷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적 기반과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겠다는 단계이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까지도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밑그림 그리는 단계 정도에서의 사물 인터넷 쪽을 보셔야 될 거고요. 상업화까지의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접근이 용이한 종목들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이 종목들은 변동성 역시도 상당히 확대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지만 좀 투자는 자제해보자는 말씀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죠? 4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6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쭉. 자, 계속해서 말씀해드렸지만 이 4월장 예사롭지 않는 장입니다. 2,000포인트 한 달 정도 딜레이만 됐을 뿐이지 시장은 분명히 가는 시장이면 틀림이 없죠. 이제는 우리가 가는 데에 대한 의심은 버리고요, 이제 어느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 박스권 투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모든 이 투자자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공포를 느껴요. 조금만 올라가면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공포를 느끼는데,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한번 수익 난 종목들은요 끝까지 감으로써 소위 말해서 대박을 한 번씩 내줘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의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투자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상승장에 엄청난 수익률로 한 번에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수익을 완전히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출발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수급이겠죠. 수급이라면 지금 외국인들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의 Y는요,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될까, 그리고 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관찰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요, 외국인들이 선진시장에서의 자금이요, 신흥국으로 대폭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주식만 사고 있는 게 아니고요, 투기 등급 채권까지 사고 있어요. 채권은 당연하게 사는데 투기 등급이라고 한다면 트리플 B 이하 등급이거든요. 이 하이힐드라 그래요. 하이힐드 펀드 쪽으로의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 신흥국의 투기성인 채권까지도 담는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 이제 수익률은 신흥국에서 찾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이제 선진국 중심의 양적 완화와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신흥국으로 전이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의 악재도 이제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요, 신흥국에 반드시 신흥국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유는요, 첫 번째,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도 있으면 처음에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으로 출발했지만 이 아르헨티나의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크림반도, 그리고 중국의 금융위기,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원만한 쪽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장 자체의 체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 선호 현상이 다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 현상, 즉 주식이 가장 위험 자산이죠. 위험 선호 현상 때문에 주가의 전반적인 어떤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요, 방금 말씀해드렸지만 선진국 중심의 시장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나타났었고요. 11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위기가 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움츠렸지만 최근에 유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신흥국은 여차 이러한 내용들을 받으면서 거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이야기 하는데 신흥국 멀리 볼 필요가 없고요. 당장 우리나라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대표 블루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주가가 지금 2010년 이후에 계속 제자리 답보 상태잖아요. 외국 지수가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쭉 팔았었는데 12월 그리고 1월 2월 파는 동안에요, 재밌는 사실은요, 대만은 많이 샀어요. 대만을 왜 샀느냐? 대만은요, 시가총액 전체의 60%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I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T를 굉장히 많이 샀네. 근데 우리나라도 IT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강하게 사지 않았거든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 뭐냐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를 좀 꺼렸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금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자금이 뭐냐면 바로 IT 펀드예요. 미국의 어떤 펀드는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즉 선진 시장이냐 아니면 이머징 마켓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섹터별로 또 스타일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또 하나는 IT냐 자동차냐 아니면 내수냐 운송이냐,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본다면 어디 쪽이 제일 많이 늘어났냐면 IT 펀드 섹터가 제일 많이 늘어나요. IT 펀드 섹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을 다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IT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모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주식도 다 샀어요. 대만 IT 기업들. 다만 삼성전자만 사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밸류밴드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안 갈 수가 없는 자리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T 섹터의
펀드 자체의 금액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국내 외국인 투자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판 것 같죠. 작년 동안에. 자,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요. 2013년. 자,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외국인 매수 금액인데, 외국인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요 선 한번 꺼볼게요. 자, 지금 어떤 자리냐면, 저기 작년 1월 1일과 지금의 오늘의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어떤 보유 비중, 보유 금액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상하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쭉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팔았네. N자형, 역N자형의 흐름이 나왔네요. 근데요, 외국인이 가면 1년 지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천만의 말씀.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금액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뱅가드 물량이 빠져 있네. 즉, 어떠냐면, 외국인들은요, 뱅가드 물량을 포함을 시켜버리면요, 이 9조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시장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이 대외적인 신흥국의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사진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요, 이 빨간색 보세요. 이게 외국인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작년부터 꾸준히 사들어왔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외적 충격이 덜한 개별적인 이슈, 그 각각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모아간 거예요. 대형주는요,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형주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 나갔다는 것이고, 이는요, 우리나라 시장이 개별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제 매크로적 요소가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형주는 언제든지 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많은 규모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요, 이 환율이 일단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환율의 추가적인 어떤 매력적인 부분은 크게 없지만은요, 이 환율의 안정화 속에서 안정화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무엇에만 집중하면 되냐면, 환율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 시장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만 올라간다면 시장에만 관심을 두고 가는 것이지 환율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그 자체로 평가받는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투자 전략 한번 볼게요. 1분기 실적 발표가요, 바로 이 지수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방아쇠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4분기 실적이 전부 다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분명히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다 대부분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좋게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좋냐, 이거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적이 좋게만 나온다면 요거만 가지고요, 시장은 한결 더 가벼워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미 선물에서 많이 사두었잖아요. 이제 방아쇠를 당겨서 시장을 확 끌어당기겠다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신규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어가는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1, 4분기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 흐름은요, 지수 위주의 상승으로 당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은 반드시 추격 매수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종목을 살 때 샀다 팔았다의 어떤 시장 접근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사면 꾸준하게 산다.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은요, 일단요, 우리 지수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먼저 나온다.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지수가 안정화되고요, 니프티 50의 장세로 연결되기 전에 지금은 낙폭과대 대형주, 저가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심리적인 회복 속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150만 원까지는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50만 원까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고,
조선이나 화학, 철강 등의 소재 산업재군들, 저가 대형주들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절대 팔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수록 굉장히 강화될 수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의 와이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에 여러분들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아래 문자로 바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바닥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이 아니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저희가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클럽의 두 멘토 빨리 모셔야겠죠?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닥잡기인데요. 저희가 바닥잡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두 분의 바닥잡기 팁을 통해서 바닥잡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의 바닥잡기 팁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관심보단 관망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힘을 빼고 시장에 몸을 맡겨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김선윤 멘토님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이상로 멘토님하고는 아마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시장을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대한 부분 흔들리지 않다는 거,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드려보고, 기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그냥 단기적인 차익 실현일 뿐입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도세가 많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3월 26일부터 매수한 물량 자체가요, 1조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 물량 개인들 고스란히 다 뺏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을 외인들이 다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 부분 일본 쪽에 있던 거, 그거 국내 쪽으로 외인 자금 유입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응하시는데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2,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보다는요, 관망하시다가 나중에 또 기회 왔을 때 그때 또 바닥 확인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힘을 빼고 시장에 몸을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운동도 그렇고 잘하는 일은 좀 힘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발 전진을 위한 한발 후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걸 먼저 염두를 하셔야 돼요. 주식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식에 대해서 상승에 가장 억제시키는 요인 중에 한 개는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타났던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북한의 도발이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국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처를 해서야 되고, 지금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이 시장에 몸을 맡기시고 힘을 빼시면서 있는 게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인 장중의 2,000선을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두 분은 조금 힘을 빼고 관망해보자 이렇게 바닥 팁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0174번님께서 현대통신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애매한 동그라미, 또 이상로 멘토님은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현대통신 오늘장에서 급등을 하는데 김선희 멘토님 애매한 동그라미라니요? 이게 제가 오고 이상동 멘토가 X지만 네. 같은 의견일 겁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자 현대통신 지금 오늘 2% 올라갑니다. 흐름 좋죠?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살펴보자면 차트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 해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 이게 전혀 시가총액 자체가 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366억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조그만한 종목, 정말 조그만한 스몰캡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문의 주신 분 좋은데요. 조금은 주의는 필요해요. 흐름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차하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 의견은 그냥 차트 흐름상으로만 드린 거지, 수급적으로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은요, 조금 주의는 필요하지만, 사도 된다. 하지만, 굉장히, 진짜 조금 사시거나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르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움직이기 쉽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처음 파동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약한 파동이 생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돌파하는 그런 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 자리 바로 3,800원 자리를 건너뛰고 난 다음에 현재 이 위치 바로 4,2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개인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아무리 급하게 만든다 손 치더라도 한 번의 휩소 구간이라고 존재하는 이런 구간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어느 정도는 자 변동성을 줄이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이 위에 21선에 대한 저항 구간이 몇 번째 나타나냐면 첫 번째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첫 번째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또 뚫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뚫지 못하는 과정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현대통신은 어느 정도는 만들려고는 하지만 거래량적인 측면 그리고 매집된 물량에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고 난 다음 마지막 물량을 더욱더 잡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통신 두 분 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매할 때는 확실한 것이 또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의뢰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6285번님께서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준 멘토님은 안 된다 하시네요. 125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 하시면서 힘을 빼고 대응해야 될 때다. 바닥팁과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상승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이게 이상로 멘토님이랑 같이 상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상로 멘토님이 5 사인을 주셨는데 그때 가격대가 기억을 합니다. 한 126만원, 7만원대 부분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X 의견을 드렸습니다. 125만원 아래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날이 언제냐면요.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125만원 바로 깨지고 내려간 다음 날부터 상승을 해줬는데요.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이 팔지만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애플 쪽에서 또 배상권이 있었죠. 삼성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봤을 때는 상승 분위기는 맞지만 이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뭐 140만원 가도 한 4, 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괜찮긴 하지만요,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반대 의견인데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앞서 김선윤 멘토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바닥권이라고 하면 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이 방송을 즐겨 보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만 원대가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은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지금 즐기시고 계시는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지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좀 더 시간 자체를 긴 시간을 가지고 이 종목군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코스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을 하십시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힘들다고 봐야 되는 시각이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하단의 이 부분, 바로 과매도 구간을 지금은 돌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다분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시세가 이제는 상승 국면으로 넘어간다라는 지점은 바로 이 위에 이 지점이겠죠. 바로 이 136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완전한 상승 추세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3832번님께서 문자가 왔는데요. 두 분 덕에 삼성 SDI로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두 분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종목명 저희가 받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조광페인트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안 된다고 하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오르막 꼭대기다. 이상로 멘토님은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끝까지 온 건가요? 자, 제가 가장 많이 그리는 차트 흐름을 보자면 어느 정도 왜 김선윤 저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할까 아실 거고, 다음부터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움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좀 같이 볼게요. 차트 보자면요, 많이 밀려 내려갑니다. 그렇죠? 쭉 내려가는 흐름에서 2013년부터 해서 차트 모양이 바뀝니다. 자, 요 그림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정말 최고의 그림, 최고의 종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요, 여기 바닥을 잡아 드릴게요. 여기 바닥 포인트로서 그래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 포인트들, 그쵸? 여기 슈팅한 포인트 잡히네요. 그쵸? 여기 고점 라인인데, 라인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있습니다. 이었죠? 평행하게 제가 긋는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평행하게 갑니다. 또 평행하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요, 요 포인트 네모칸 쳐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고점 라인 구간으로서 지금 라인이 잡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치고 가더라도 많이 못 가겠죠? 빠질 가망성. 그래서 제가 오르막 꼭대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수급은 정말 꾸준하게 많은 물량 들어왔지만, 이 물량 자체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정말 짧게 본다면 지금 구간 자체가 이렇게 본다면 매수할 수도 있는 구간으로 잡힐 수가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 때는요, 이 차라리 갭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종목이지만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한번 피해보자 해서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 멘토님 코멘트를 보니까 쉬어가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돌파갭을 조금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세가 하단에서 지금은 매집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매집 구간을 봤을 때,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뚫기도 힘들 뿐더러 뚫었을 때는 정말 추세적인 전환이 빠르게 확산돼서 급등주로 변신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보시면, 자, 여기 음봉에 큰 이 거래량을 터진 캔들이 한 개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거는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밑에서 내리는 악성 매물 자체가,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에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나오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돌파를 이루어낸다면 그때는 급하게 갈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차라리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차라리 만약 이 종목을 사시려면 이 위에 8,100원에서 8,3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다음에 사시는 거야말로 진정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광 페인트에 대해서 두 분 다 매수는 조금 기다려보자, 좀 더 천천히 해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5719번님께서 기아차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괜찮다시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단 21선 이탈 시에 매수해보자. 이상로 멘토님은 기아 차미네이터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기아차가 외국인의 매수 속에 4개월 만에 6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21선이면 한 5만 7천원 선이 붕괴되면 매수해야 된다고요? 기아차는요, 제가 올 초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기아차, 현대차 볼 때 기아차 사라, 기아차 사세요. 그리고 계속 수급주에서도 가지고 나왔고 추천을 드리진 않았지만 괜찮다, 사도 된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주식승천 마지막 방송에서도 기아차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2% 이상 상승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매수 사인을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종목으로 바뀌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런데 뭐가, 제가 왜 21선 얘기를 드리냐면요. 보세요. 차트는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정말 올라가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섰단 말이에요. 올라서서 그래서 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줄 때 이런 포인트를 노리셔야 됩니다. 여기 꺾인다고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뿐이지 그냥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 뿐입니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올 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요런 제가 줄 라인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약간 슈팅한 경향이기 때문에 조금 요 21선 라인 정도 잡혀줄 때가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5만 8천 원 정도 나오면은 최고의 찬스가 아닐까. 그래서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까 제가 처음에 관심보다 관망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정말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기아 차미네이터 말씀하셨어요. 또 남자 주식 이 말씀하실 거죠? 예, 남자 주식은 OCI죠. 네. 그리고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한번 갈 때 시동이 걸리면 끝없이 올라가는 게 또 기아차 스타일입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닥 신호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금 눌림목 패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걸 먼저 명심을 하시고, 바닥 신호는 언제 나타났냐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선을 보세요. 여기에 자, 바닥 1번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요. 이 라인 자체에서 2번에 대한 시그널, 3번에 대한 시그널이 동시에 다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닥이었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52,000에서 55,000 사이가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61,000원까지 쉬지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봉으로 뭐 거친 풍파도 거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황적인 변화도 분명히 거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세는 벌써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자, 이 기아차의 차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차트를 보시고 난 다음에 자, 서울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서울반도체와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자, 서울반도체를 이렇게만 보시면요. 자, 여기 바닥권에서 매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다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4만원 선을 넘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괜찮다는 의견인데요. 두 분의 의견을 잘 추렴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만원을 돌파했죠.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이수화학 1475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안 된다시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 매집하기에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김선희 멘토님, 네, 정말 안 된다고요? 자, 이수학 차트를 보자면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힘들다. 네. 좀 매수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진짜 전부 다 마이너스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주봉을 좀 볼까요? 자, 주봉을 보자면요, 크게 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의 주가가 3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네, 한 3배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밀렸죠. 자, 다시 그러면 2012년부터 흐름을 볼게요.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 잡아보자면 이렇게 라인이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이거랑 또 평행하게 라인을 잡아보자면 저점 바닥 라인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그림이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림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요 라인이 아니고요. 요거 좀 치워보고요. 요 정도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게 고점 포인트에서 약간 조금 지금은 구간 자체가 그쵸? 고점 포인트에서 걸려있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흐름상으로 볼 때 약간의 조금 흐름 추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포인트가 안 잡히고 있어요. 어떻게 그림이 돼야 되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 친구가 좀 더 튀어 올라간 다음에 그렇죠? 다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번에 나와줘서 며칠 상승을 해준다면 다음 포인트 때 많이 올라갈 때 있죠. 그때 매수가 아니라 다시 좀 내려올 때 요 포인트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하락 쪽에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바닥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평행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마 이때 제가 이 동그라미 쳐드린 데 있죠. 이 포인트가 아마 가장 좋은 라인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올 때 그때 노려보자. 지금은 아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너무 많이 떨어져도 바닥주는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일단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매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항상 보면 여기 이 가격 구간에 머물렀죠. 이 하단에. 이 상당히 긴 매집 구간을 거쳤던 차트입니다. 거의 이 가격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에 시세를 한번 크게 냈죠. 2배를 올렸습니다. 34,700원까지 한번 올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쇠퇴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시세 매집이 끝나고 시세를 분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냥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돌파갭을 이용한 매수 방법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더 보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바닥 시그널의 신호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같은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배열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정확한 맥점 자리를 한번 짚어드리면 위에 15,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와줘야지만 다음 턴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학 두 분 다 부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이 의견을 잘 추렴하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LS 산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두 분 의견 엇갈립니다. 김선현 멘토님은 많이는 못 먹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 흔들기 나오면 들어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수익 내긴 어려운 구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먹긴 힘들어요. 그냥 바로 제가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주봉입니다. 빨리 볼게요. 자, 요 포인트 바닥 라인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왔습니다. 근데 고점 라인으로 항상 인식이 되는 구간 요 포인트죠. 7만원대. 그쵸? 7만원대 구간에서는 항상 맞고 떨어져요. 계속. 그럼 지금에서 어떻게? 당연히 많이 못 먹겠죠. 굳이,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다른 거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는 가능하지만, 역시나 이 포인트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못 먹는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흔들기가 나오면 들어가자. 네, 너무 정직하게 올리는 패턴이죠. 네. 그래서 밑꼬리를 달면서 올리는 모습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심리 게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밑꼬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이렇게 밑에서 받을 바에는 양봉 한계를 만들고 말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똑같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물량을 털 때는 일부러 이렇게 5일선을 따라 맞춰 올리는 과정이지 한 번에 휩쓸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수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S 산전까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김선윤 또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요, 삼성증권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솔로에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무료방송에서 보실 수 있고요.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한전기술은 1.5%, 서울반도체는 2.7%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입니다. 빅솔로는 1%, 또 한전산업도 0.3%, 동서도 1.6% 수익권에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과 또 김선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가격 전략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11시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총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누적 수익률입니다. 김선영 멘토님은 27.36%, 이상로 멘토님 23.6%, 두 분 다 20% 넘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두 멘토들의 금바닥주와 가격 전략 AS는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일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